네, 문자 해고당한 전원책. 야, 정말 기가 막힌다. 폭로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후임 인사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위원이죠. 오늘 전격 문자로 해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쇄신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상이 걸린 비대위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기존에 이 전원책 변호사를 자유한국당에 영입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오고초려 또 십고초려해서 모셔온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모셔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권 논란이라든가 전대 시기를 두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이 있었고요. 결국 시한폭탄처럼 이 폭탄이 오늘 터지고야 만 셈이죠. 자, 어느 정도 책임을 느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고 할까요? 전원책 해촉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조강특위의 권한에서 벗어난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라면서 해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문자 해고라는 이미지를 보였는데, 김용태 의원이 문자 해고 의지를 밝히니까 자택을 출발하던 전원책 조강위원은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대위가 자신에 대한 이간질과 뒤통수를 쳤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내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듣고 다시 한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같이 일하던 분을 이렇게 내친 적이 거의 없는데 결국은 이런 경험까지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찹찹하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의 기강이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당 기구들의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서도 안 되고, 비대위의 활동 기간 또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서 당내에 적지 않은 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혼란을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그 혼란이 가속화돼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크든 작든 쇄신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말 무겁고 안타깝고 내 팔을 하나 이렇게 정말 잘라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원책 위원께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전원책 위원을 조직강화특위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직강화특위위원장인 저에게 바로 외부 인사를 선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과 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외부 인사 1인을 선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협의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십고초려를 해서 모셔왔다는 전원책 조강특위위원. 왜 이렇게 급작스레 문자로 해촉 통보까지 냈던 걸까요? 한국당 비대위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준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원책 변호사님도 그렇고 식견도 높으신 분이고 정치에 대한 이해도 많지만, 우리가 정치를 잘 안다는 거하고 정치 리더십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핵심은 정치 리더십의 부족이다. 두 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 정권을 주고 모셔왔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 가는 혁신의 방향, 쇄신의 방향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대략의 일정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정권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셔온 것도 잘못이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전에 평론을 하던 것처럼 엄연하게 지금 무너져가는 정당이지만 제1야당인데 제1야당 비상대책위가 돌아가는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리더십인데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젬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사태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저렇게 어려워지는 가장 핵심이 자유한국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그런 능력 또는 리더 그룹의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럴 바에야 빨리 전당대회에 여는 게 낫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 정치의 벽이 좀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현실 정치에 오래 몸을 담으셨던 강기정 의원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100일이 넘게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비상스럽게 한 일 중에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그동안에는 비상스럽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거나 또는 칼질을 하거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전원책 자르는 것을 네.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사실 처음 한 겁니다. 국가주의 발언했던 것도 있고 뭐 네. 손학규 대표 등을 만난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평상시에 하는 그 당 대표격의 일이고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비상스러워야 되는데 비상스럽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건 뭐 결국 정태근 의원님 말씀에 일맥상통한 리더십의 부재일 수 있는데 리더십의 부재라는 발언보다 훨씬 더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앞으로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다. 전원책 조광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상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내지르고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2월 전당대회 하고 4월 재보궐선거 치르고 다시 한번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다시 한번 혁신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비대위가 구성되는 건가요? 2월 비상대책위원회 또 비상대책위원회?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끝나면 다시 비대위가 설치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이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건 뭐 지금 여당에서 지적하신 내용 같고 실제로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는 현재 당의 행보 또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광특위의 이런 갈등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애당초에 원래는 조강특위라는 게 상설기구가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교체 대상 당협을,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통해서 교체 대상 당협을 정한 뒤에 이제 비대위에서 그 교체 대상 당협을 확정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협을 공모하는 거죠. 조직위원장을 공모할 때 조강특위가 꾸려져서 그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선정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조강특위의 임무예요. 그런데 네. 이것을 일단 먼저 당협위원장직 전원을 다 사표를 받아놓으니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 활동과 동시에 조강특위가 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책위원께서 이게 본인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비대위에서도 어디까지 또 조강특위 업무 범위를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 불거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차차 정리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비대위 입장에서는 일정과 관련된 이견이 있는 전원책위원을 불가피하게 아마 설득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설득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네. 실제 문자로 이렇게 뭐 해촉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실 의사 접근이 상당히 됐던 걸로 전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당을 위해서는 이제 실이 급합니다.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네. 글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른 당에서 일어나는 갈등 과정에 대한 논평을 할 때는 좀 마음가짐이 다른가요?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런 거는 논평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상대방 당에서 뭐 해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 괜히 그 집안 싸움은 부추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게 아니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차도 사진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재하청을 줬다. 그러면 이 칼을 빌려서 이렇게 할 때는 정해놔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써라든지 아니면 이만큼 써라든지 아마 이 칼을 빌려서 뭐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할 일을 넘겨준 건데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뭐 정권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럼 역할이 어디까지가 논란이 돼서 네.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결국은 앞으로 힘을 거의 비대위의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곤란해졌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그냥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네.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어려운 한자를 좀 써주셨습니다. 네. 전원책 뭐 한국말로 발음은 같습니다만 뜻은 다르죠. 다르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전원책 변호사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한자로 한번 써봤는데 이번에 조금 바꿔서 이 먼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마 전원책 변호사를 아마 이렇게 조강택 위원으로 모신 것은 제가 앞에 지금 그 구를 전자에 원망할 원자에 방책할 때 방자거든요. 네. 앞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쇄신이 자신의 칼날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일종의 차도살인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아마 이렇게 들인 가능성이 들었을 의도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뭘 하고 있냐면 밭전자에 뜰론자에 방책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자신의 정치적 텃밭을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아마 지금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지도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원책 조항위원이 현실 정치로 뭐 자신의 라이벌이나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한다기보다도 쉽게 말하면 보수 지금 이 몰락하고 있는 보수 구원의 일종의 하나의 그 잔다르크 나름대로의 보수 혁신의 물꼬를 텄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아마 뭐 본인은 뭐 정치 안 한다고는 하지만 네. 아마 향후 뭐 자신이 그 설사 킹이 안 된다 하더라도 킹메이커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그러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하면 대권 가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네.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놓은 반응 자체는 자신이 폭로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보수야당, 보수 세력의 정치적인 구원투수로 자신이 나선 만큼 결국 이렇게 다 같이 이래 안 좋은 쪽으로 갈지는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네. 아무튼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신에게 지금 이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정치한다는 의혹 자체는 아마 김병준 비대위원장 쪽으로 공을 넘기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가 하루 앞을 예상해 볼 수 없는 정말 생물이라고 하니까 뭐 전원책 조항위원회 행보 앞으로 섣불리 예상해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정치사를 보면 스스로 강해져서 그 정당이 아주 흥해진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대가 자책골을 터뜨리는 바람에 네. 상대당이 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한국당이 스스로 자강을 하기에는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김병준 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도 데리고 오고 이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 불명예스럽게 나가시게 됐는데 네. 결국에는 전원책 변호사가 오셔서 결국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은 결국에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한국당 내에서. 저분이 한국당을 살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누구든지. 결국엔 그 선택지를 못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김병준 위원장이 그 선택지를 받아서 신뢰 있는 보수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김병준 위원장이 플랜을 짠 것처럼 네.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야죠. 전당대회를 열어서 누가 되든 어쨌든 향후의 리더십을 빨리 보여주는 것만이 자유한국당이 저쪽에 자책골이 터지는 순간 자강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 해촉을 받은 전원책 변호사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불감청 고소원이다. 그리고 또 자신이 받은 내용에 대한 폭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며칠 안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은 제가 조금 말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폭로를 하거나 비방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도를 걷기가 참 힘이 됩니다. 이 말이 다 인적 청산이지 이 인적 청산이 이렇게 봉쇄가 된다고는 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 우리 한국 보수 정당의 재건이고 이 마음 둘 곳 없는 보수층이
이 기대하는 면모일신된 정당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무너진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문자로 통보받으셨다고 했는데 지도부랑 예, 늘 그렇잖아요. 요사이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나 아까 이 미국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에는 율법이 바뀌어가지고 이혼하는 것도 문자로 3번 나는 너와 이혼한다. 3번만 보내면 이혼이 성립이 된대요. 그냥 한국에도 드디어 문자로 모든 걸 정리를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내용을 들어보면 전원책 변호사도 할 말이 많겠죠. 전원책 변호사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폭로, 또 보수정당의 재건이라는 대의 명분은 다시 내걸긴 했지만 전원책 변호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 길일 것 같습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해촉, 파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태근 의원님. 파장은 있을 텐데요. 제가 여기 지금 판넬에다가 이미 깨진 쪽박이라고 썼는데요. 네. 쪽박이라는 게 작은 바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미 쪽박 신세가 됐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아까 제가 전원책 변호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김병준 위원장의 문제도 아니고 두 분 다 그 정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근저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처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또 불편한 심기라든지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는 조광특위 위원 인선할 때 누굴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답답한 심정이 있고 억울한 심정까지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당분간 네. 어떻든 전권을 죽은 조광특위 위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멈추시는 것이 그나마 깨진 쪽박이라도 추스려서 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도 편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미래당 이 당들이 그대로 다음 총선까지 간다는 보장은 제가 보기엔 10%도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강기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쓰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전원책 의원이 걷다 보면 만나는 것이 개도 만나고 소도 만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와 소라고 지칭할 정도로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아마 전원책 그 의원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원책 그 의원이 상당히 자신 있게 정말 짠 하고 나타났는데 지금 깨갱하고 지금 거질판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개와 소를 향해서 세게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것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원책 의원은 자신이 셀프 디스를 해서 그렇지 나이도 그렇게 많으신 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네. 현실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자기는 혁신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혁신을 거부하고 나 같은 사람을 팽시켰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고 네. 그를 통해서 뭔가 앞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차재원 교수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전원책 변호사가 불감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 감청이라는 말을 운을 떼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실 외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원책 변호사는 거기에다 또 재하청을 받은 셈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외부인들이 지금 당을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청, 결국은 당의 내부 사람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는 아마 내년 2월 전당대회까지 여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사실 인적 쇄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물 건너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2월 조기 전당대회,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아닙니다만 원래 계획된 대로 지금 그 자락을 까는 그 역할로 하면서 소위 말해서 원청 시스템이 조기 복귀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차 교수님은 한자를 부쩍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교통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가 거리에 딱 서 있는데 위반하는 운전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네. 속이 상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권력이 있는데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결국 전원책 그 변호사도 완장을 채워서 자리를 잡아줬는데 결국 이렇게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겠죠. 굉장히 화가 나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씀도 하시는데 저렇게 뒤끝 장렬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내심 발휘하셔서 어차피 보수 정당 사랑하셔서 들어오셨으니까 네. 좀 참으셔서 자신의 정치적 장래나 그런 미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참을인자 세자를 자기 그 손바닥에 한번 써보시는 게 아마 자기의 뭐 인성에서도 좋을 거고 네.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도 좋은 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현근택 네. 민주당 대변인께서는 어떤 답을 쓰셨나요? 제가 보질 못했는데. 아까요? 네. 차도살인 실패라고 썼는데요. 여기 네. 요 두 번째 질문에는 안 썼는데 저는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은 급속하게 전당대회 분위기로 넘어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비대위의 역할은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전당대회 나간다면 지난번에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 기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유력하게 그 당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비대위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기존에 어쨌든 지분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 좀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예정대로 시행되고 기존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현재의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그렇게 뭐 예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답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번에 쓰신 뭐 고소원 저런 그 불감청 고소원 이런 그 한자로 밀어보건데 아마 출구 전략을 좀 취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이런 구상이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회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것이 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끝에 완전 출구 전략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외부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본인들의 생각을 한국당의 조언의 형태로 좀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그 사회 이슈로 가기 전에 정치 이슈 하나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여러 가지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금 결이 다른 발언들을 하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인기가 높아졌어요.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보는 자유한국당의 마음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좀 빌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김 부총리를 왜 경질하느냐, 오히려 경질하는 그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왜 경질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부총리를 자유한국당은 혹시 어쩌면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다시 영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죠. 혹시 뭐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나중에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섣부른 정치적 입당은 어떤 경우든 당의 입장도 없을 뿐더러 우리 당 의원들께서도 절대 섣부른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에 경제, 일자리, 민생 이 세 가지에 매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향후 거취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에 예산 통과나 법안 통과나 준비하고 생각하기에도 제가 다를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러브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러브콜 받아본 적도 없고요. 누가 저한테 러브콜 전화한 사람도 없는데요. 뭐 정치 생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웃고는 있습니다. 아직 자기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자, 강기정 의원 혹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지금 경제부총리가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기분은 안 좋겠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실은 전혀?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번에 공직 생활을 마치고 호련히 떠났다가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에 지금 중용된 것 아닙니까? 12월 2일까지 예산 심사 잘 마치고요. 오히려 정말 다시 국회로 오게 되면 우리 당으로 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가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국회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 당으로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김동연 부총리가 생각보다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으로 과거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 저도 뭐 네. 개인적으로 그런 연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정진석 의원의 개인 마음이죠. 뭐 네. 네. 자, 지금 강기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태근 의원께서는 조금 다르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지금 확인할 수 많이 없습니다. 다르게 보죠. 많이 다르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했는데 최선을 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걸고 소신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평가를 좀 박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네. 생산과 투자, 설비 이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2009년도 금융위 이후로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 사령탑으로서 그거를 사전적으로 일자리 문제든 뭐 투자의 문제든 경제가 돌아가 선순환하는 문제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러브콜이 온다고 해도 거기 움직이는 건 바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번에 그 경제부총리로 임명받은 홍남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분도 MB정부 때 청와대 경제비서관 했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 했다가 네. 이번에 부총리 한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수석에 있는 윤종환 경제수석도 비슷합니다, 다. 근데 저분이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 말부터 혁신성장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소득주도 성장과는 다른 그런 정책들을 계속 얘기해 오고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다음 총선 2020년 총선 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한정당이 될 만한 전망이 있는 야당이 생긴다. 그러면은 저는 정치적 행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각 당의 의견 어쩌면 또 각 당의 희망이 조금 담긴 뭐 분석들을 희망은 내주셨는데 아닙니다. 거의 뭐. 우리 근데 강기정 의원하고 정태근 의원하고 말씀하신 게 워낙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또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현실 정치에 왔을 때 득표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땐 영입을 다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차재원 교수께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저는 뭐 김동연 지금 당장 아직은 부총리죠. 김동연 부총리의 정치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게 보는 편입니다. 네. 제가 뭐 국회 출입기자 또 그 국회 근무하면서 이 김동연이라는 경제 관료를 보면서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상당히 이 조직 장악력이 강하고요.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나름의 소신과 신념이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또 상당히 김동연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자수성가 스토리 아니에요. 입지전적인 상당히 또 스토리가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중적인 상당히 인지도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흥미와 지지를 끌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제는 이제 한국당이냐 뭐 그런 어느 당으로 가느냐보다는 지금 당장은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스타트, 선발 투수가 아니라 네. 마무리, 클로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느 쪽으로 갈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지금 정치를 한다면 국회의원을 한다기보다는 아마 대권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는 김동연 부총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어느 진영에서든 스타트가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마 구원투수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그 상황이 일종의 구원투수라도 패전 처리가 된다고 하면 안 하겠죠. 그러나 네. 자기가 등판해서 역전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승리의 쉐이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상당히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갔을 때 과연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서 불러 일으킬 정도의 자신이 정치적인 그 대중정치의 그런 이 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오롯이 김동연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